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법안을 약속했지만 이번에도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세계면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해진 미국의 총기 난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거 우리가 봐도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왜 규제가 안 되지? 그게 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점이잖아요. 네.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총기 폭력 아카이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4명 이상 희생자가 발생한 총기 사건만 집계를 해봤을 때도 2014년에는 그 사건이 272건이었는데 작년에 692건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늘었네요. 그렇죠. 네. 2020년에 미국에서 총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 그리고 이제 총기를 이용한 자살 사건을 합해서 결국 총기 관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44,500여 명이었어요. 이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총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19,000여 건이었거든요. 이게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을 해보면 6.1명입니다. 1년 사이에 35%나 증가한 수치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지금 2020년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총기 사망이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심각한 것이 올해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가 벌써 137건입니다. 이게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는데요.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 전체 사고 249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점인데요. 2012년에 26명이 사망했던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네. 17명이 사망했던 2018년 마저리 스토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텍사스 유벨디의 롭 초등학교에서는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가장 피해가 큰 3건의 학교 총기 사건인데 이걸 보면 최근 10년 동안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규모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통계 말씀하셨지만 총기 사건이 부쩍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총기 제조업체들이 2000년부터 20년 동안 1억 자루가 넘는 총기를 상업용으로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총기 유통량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그만큼 비례해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도 늘어난다는 거죠. 2020년 한 해에만 미국 내에서 1,130만 자루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인 2000년에 비해서 187%가 증가를 해버렸어요. 총기 제조업체도 덩달아 많아졌습니다. 2000년에는 2,200여 개였는데 2020년이 되니까 17,000여 개 정도로 확 늘어났고요. 국제 무기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스몰 암스 서베이라는 곳이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 3억 9천만 정의 총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유통량의 40%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인구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2018년 미국 인구가 3억 2,680만 명이었는데 3억 9천만 정의 총이 유통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미국의 인구 100명당 총기 소지 비율이 120.5%. 한 사람이 하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개인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게 지금 1인당 100명당 총기 소지 비율이 120.5가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위가 예멘인데 52.8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훨씬 많은 무기를 지금 미국인이 갖고 있는 거고 작년의 경우에만 보면 미국 성인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온라인에서 총기 부품이나 제작 정보를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조립용 세트나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사제총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공식 제조사들이 만들면 이 총기에 법무부가 추적할 수 있는 일련 번호가 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제로 만들면 이걸 이제 유령총이라고 부르는데 일련 번호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를 저질러도 총기 추적을 못하니까요. 네.
좀 심각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증오범죄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에 미국의 증오범죄가 8,200여 건이었습니다. 이게 전년보다 500건 이상 늘어나면서 역시 이것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인종과 관련된 증오범죄가 62%였어요. 흑인, 유대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이 주된 표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을 향한 공격이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는 161건이었는데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2020년이 되니까 279건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13일에 텍사스주에 있는 댈러스 한인 미용실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네. 한국인 여성 3명이 다쳤었는데 네. 이것도 지금 아시아인 증오 범죄랑 관련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4일에 지금 뉴욕 버펄로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역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용의자가 18세 남성입니다. 이 페이튼 제드런이라는 범인인데 이 범행 동기도 지금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발생했던 인종차별적 범죄들에서 영향을 받은 걸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범행 전에 180쪽 분량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네. 2019년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의 이슬람 사원에서 무슬림 51명이 살해된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 그리고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러 가해자에 대한 찬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180쪽 문서에 담겼고요. 미국은 오직 백인들만을 거셔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무력이나 테러로 제거돼야 될 세상으로 지금 표현이 됐고요. 실제로 범행 당시에 그 총을 맞아서 부상을 입은 백인을 발견하고서는 백인이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총을 더 이상 쏘지 않았고요. 자신의 총에도 인종차별적인 문구를 새겼던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런 인종 혐오 범죄의 원인으로 백인 대체론이 네. 꼽히고 있다고 하던데 백인 대체론이 뭡니까? 이게 거대한 대체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은 이주민들이 몰려와서 백인들의 문명을 붕괴시킬 것이다라는 내용의 음모론입니다. 그러니까 유색인종, 이민자들에 의해서 백인 인구와 문화가 대체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의 반이민 정서, 반유대주의가 결합한 혐오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체론을 백인 대체론을 프랑스의 백인 우월주의 성향 작가인 르노 까미가 같은 이름의 저서에서 2011년에 처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뉴욕타임스는 이 책은 백인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백인이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에 의한 침략의 희생자라는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모론이 이 책에서 뭐 그냥 소수의 주장으로 이제 완전히 그치는 게 아니라 소셜미디어랑 온라인의 극우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유럽하고 미국의 극우 인종주의자들 사이에서 이 백인 대체론이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카고 대학이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성인 3명 중에 1명이 이민자 증가 때문에 미국 태생의 미국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잃는 걸 굉장히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간 인종주의 범죄자들은 이 백인 대체론을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미국이 백인의 나라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발생하는 증오 범죄가 기존의 인종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백인 우월주의에 의한 범행 이렇게 이제 그런 범행들이 많았는데요. 15일에 캘리포니아주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이제 미국 내에 복잡해진 증오 범죄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은 중국계 이민자가 대만에 대해 품은 증오심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어요. 총기를 난사했던 사람은 68세인 중국계 이민자 데이비드 초우라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대만 사람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어요. 그 캘리포니아주 수사당국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 관계 같은 정치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대만인들을 평소 증오하던 범인이 대만인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를 공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증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내 증오 범죄가 더는 흑인 또 아시아계에 대한 그냥 인종적인 증오를 넘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증오를 표출하는 대상이 더 다층적이고 광범위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2020년에 발생한 증오 범죄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네. 인종이나 민족 혐오에 따른 범죄가 전체의 거의 62%로 가장 많긴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 지향, 종교적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도 각각 20%, 13.4%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조금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처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어려워지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이 소셜미디어 책임론이 또다시 네. 불거지고 있어요. 항상 테러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 SNS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슈퍼마켓 총기 난사를 했던 범인 젠드러는 지금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주장 그리고 각종 음모론을 담은 글이 많이 올라오는 온라인 사이트 포첸에 접속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을 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흑인 혐오를 담은 게시물에 점점 빠져들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일기를 보면 포첸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나에게 흑인은 지적, 감정적으로 열등하다고 알려줬다. 그래서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로 변했다라는 내용이 일기에 쓰여져 있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 흑인들을 살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날 찾은 슈퍼마켓은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있었던 흑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일부러 그 장소를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지금 찾아간 겁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이날 범죄 현장이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에서 생중계가 됐다는 점이에요. 물론 트위치가 2분 만에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2분 안에 이 영상이 이미 다른 플랫폼으로 다 확산이 된 뒤였어요. 그러니까 트위치가 막는다고 해도 이미 자신이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자기가 찍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헤드셋에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했는데 이미 플랫폼이 막아도 이미 다 다른 곳으로 퍼진 상황이었으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내리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범행 전에도 소셜미디어를 적극 사용했고 이것을 활용해서 폭력과 증오를 부추긴 사실이 드러나니까 콘텐츠 관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젠드런이 왜 트위치라는 곳을 선택을 했냐면 뉴질랜드 그 이슬람 사원 총격 사건이 2019년에 발생하니까 페이스북이 이후에 그때도 이 범행 영상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됐었거든요. 범인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페이스북이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차단, 삭제라는 걸 좀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강화한 데는 피해서 일부러 트위치라는 다른 플랫폼을 지금 선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걸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표현도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아니더라도 혐오나 폭력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소수자를 모욕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정말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플랫폼은 지금 과도한 폭력 콘텐츠 등을 걸러내기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진영들이 이들 기업들이 주로 보수 성향의 콘텐츠만 차단을 한다. 진보 콘텐츠는 왜 차단을 하지 않느냐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굉장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실정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어떤 트윗도 나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고요. 지금 텍사스주가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근데 월 이용자가 5천만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가 콘텐츠를 삭제하면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걸 허용하는 법률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다 허용이 돼버리면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범인도 범행 앞두고 SNS에 이상 징후를 남겼다고 하잖아요. 거의 예고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남겼는데요. 이 범인인 라모스는 SNS 앱인 유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총격, 범행, 납치, 성폭행을 암시하는 행동을 올렸고요. 총기 사진을 올렸던 것으로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다른 이용자들 그리고 이제 협박을 받았던 이용자들이 이 범인의 행태를 이 유보 측에 신고를 했지만 앱에서 퇴출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자들을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스타그램에서도 비공개 채팅 기능을 활용해서 온라인 친구들에게 총기 구매와 관련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SNS 기업들이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범행 예고 같은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데도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맞서서 SNS 기업들은 아니 개인들이 보내는 메시지 의미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다 감별하기는 정말 어렵다. 정말 네. 그 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생활을 이제 강조하는 추세를 SNS들이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상 징후가 나온다고 해도 그걸 파악하기는 더 어렵게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메타가 내년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시지에 종단간 암호화 방식이라는 걸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운영사인 메타조차 메시지에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뭐가 올라와도 네. 이 지금 이 회사 측에서 전혀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저 걱정인데요.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기 소유가 그렇게 자유로운데 네. 그래서 결국 총기 사건이 계속 이렇게 악순환되면서 그렇죠. 발생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면 총기를 규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번번이 전미총기협회 막강한 네. 영향력, 로비력 때문에 이 안 되고 의회의 있죠. 문턱을 못 넘고 있어요. 네, 이게 전미총기협회를 NRA라고 하는데 네. 미국 총기와 관련된 최대 이익단체죠. 정치인, 법조인, 연예인 이렇게 여론 주도층 인사가 550만여 명의 회원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해 지출 예산이 2020년에 우리 돈으로 3,172억 원이었어요. 이게 미국에 있는 모든 총기 규제 옹호 단체를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예산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후원하는데 한 50억 원 정도를 1년에 쓰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실제 로비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정치활동 전반에 우리 돈으로 620억 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했을 때 우리 돈으로 372억 원을 지원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NRA는 대통령부터 연방, 주의원, 판사 이렇게 공직자들의 총기 우호 성향을 파악해서 A부터 F까지 6개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A급에는 주로 공화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네. 지금 각 지역 후보들의 TV 광고전에서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총기를 옹호하는 그런 내용은 100건이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NRA가 결국 로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요. NRA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총기 난사는 정신병이나 가정 붕괴 같은 개인적인 문제다. 총기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총기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건 수정헌법 2조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 초등학교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똑같은 텍사스주에서 연례 총행을 그냥 강행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지금은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보란 듯이 지금 대회를 강행했는데 이들이 이날 펼친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쁜 총을 막는 건 좋은 총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사 등 선량한 일반 시민을 더 무장시켜서 악한 총격범을 제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또다시 내놨고요. 교사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가 막는다고요? 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총격범을 막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지금 이런 총격 사건, 교내 총격 사건이 나올 때마다 NRA가 펴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연설까지 했습니다. 총기 규제는 법을 지키는 시민까지 무장 해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냐. 악이 존재한다는 건 오히려 시민들을 무장시켜야 할 이유다라는 주장까지 이날 폈습니다. 근데 미국의 수정헌법 2조 이 총기 유지론자들한테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항상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입각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수정헌법 2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총기 유지론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총기를 규제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게 서부 개척 시대 때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냐. 네네. 21세기에 이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번번이 그럼 헌법 정신을 훼손할 것이냐라는 대의에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총기를 자기 방어 수단과 자유주의의 상징으로 여기는 정서가 있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총기 소유자의 한 3분의 2는 자기 방어를 위해 총을 구매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기 난사로 인한 희생자가 많아질수록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 총기를 보유하려는 사람 또한 많아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병 못 넘는다는 네. 것도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의 총기 규제 법안이 일단 하원에서 많이 막히는 성향을 보여왔는데 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총기 소지자가 많은 시골 지역의 선거구가 지금 도시 선거구보다 숫자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많다고 해도 이게 총합을 해보면 숫자에서 좀 밀립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아예 총기 규제 법안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어렵게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 가면 필리버스터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100명이잖아요. 미국 상원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피하려면 6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벽을 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사건 이후에 이제 굉장한 여론이 고조되면서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상원에서 거의 통과될 거다라는 그 전망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때도 NRA가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필리버스터를 깨는데 4표가 모자라서 통과가 못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총기 구매 시에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2개가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게 상원에 근데 계류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원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이잖아요. 네. 필리버스터를 깨려면 공화당에서 10명을 더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11월 8일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공화당 의원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데 지금 이 표심을 생각해서 절대 움직일 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발생한 텍사스주는 오히려 총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텍사스 주의회가 공화당이 다수당이고요. 공화당 소속인 그레고리 에벗 주지사도 강력한 총기 옹호론자이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총기에 문제가 없고 총격범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법을 준수하는 텍사스 시민은 면허를 발급받거나 훈련을 받지 않고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했고요. 총기 휴대 제한 연령을 기존에 21세였는데 18세로 낮췄습니다. 이번 초등학교 범인이 18세 생일이 되자마자 총기를 구입했거든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총기 규제법에 대한 판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 결과가 나올까요? 뉴욕주를 상대로 한 그런 규제법에 대한 판단인데요. 지금 가정의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뉴욕주가 엄격하게 금지해 왔거든요. 근데 NRA가 이게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난다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어요. 빠르면 다음 달에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세하잖아요. 연방대법원의 그렇죠. 구도가.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총기 규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다른 주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더 완화하는 그렇죠. 쪽으로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총격을 해서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일 좀 없었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세계인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 수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